성분에서 그런 그 티타늄이라든지 나온다는 뜻은 금속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윤모 씨라는 사람을 검거를 했어요. 자백은 그때 왜 하셨어요? 자백을 안 했으면 내가 이 생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억울하세요? 아주 억울해요. 자,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모두 10개입니다. 10차에 이루어졌죠. 이 중에서 9개 사건은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 8차 사건은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미 범인 윤모 씨가 잡혀서 이미 19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느닷없이 이 8차 사건도 내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만약에 이춘재가 한 일이라면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되는 거고요. 이춘재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이춘재의 모든 자백 전체의 신빙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김지혜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춘재 자백으로 사실 33년 정말 미스테리였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 바로 8차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는 그동안 8차 사건은 모방범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들도 그 화성 일대에 거주하던 22살 윤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네. 결국 기소에 이르러서 법원에서도 유죄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난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춘재가 그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패닉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윤모 씨에 대한 사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혹은 아니면 지금 현재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그럼 뜨거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2살 윤모 씨 당시에 이제 잡혔을 당시의 나이인 거죠. 이게 8차 사건입니다. 이 범행이 확정이 됐고 실형도 살았고 처음에는 무기징역 받았다가 나중에 좀 감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 지금 출소를 벌써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출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20년으로 2심에서 감형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2010년 5월이죠. 2010년 5월까지 형을 살다가 지금 가석방된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본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형을 살게 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법원이 볼 때는 네. 윤 씨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일관돼서 그 자백을 믿을만 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랬으니까 과연 그렇겠죠. 그죠? 경찰 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원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어떤 그런 심리 자체에도 굉장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대 파란이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그때 당시에 윤 씨를 범인으로 봤던 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였는데요. 그러니까 채모입니다. 네. 근데 이 채모가 국과수에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티타늄이라는 중금속이 네.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음모나 채모에 티타늄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이와 관련된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 일대에 티타늄이 많이 검출된 만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 남성을 한 46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전부 채모를 채취를 해서 그걸 다시 또 국과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그 중에
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건과 일치되는 그런 채모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한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윤모 씨의 채모였던 것이고요. 게다가 그게 컸군요, 일단. 네. 혈액형도 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족적 또 굉장히 윤모 씨의 것과 신발 자국.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흡사한 그런 상황이었고 지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황 증거가 매우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게다가 그때 발견이 됐을 때 피해자가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몇 시간 흐르지 않아서 발견됐기 때문에 비교적 범행 현장에서 많은 증거를 채취할 수 있었고 그런 범행 현장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게다가 이 윤 씨가 다리가 좀 불편한 그런 신체 조건이었다고 하는데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담을 넘어서 피해자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 피해자 집 안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그 담을 넘었을 때도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가능한 거죠.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담을 넘었을까? 근데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팔 힘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담을 넘을 수 있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등등의 증거를 종합해서 결국 이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증거도 수집을 했고 자백까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아닐 수도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 기법이라는 것이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 과학 수사였는데 왜냐하면 DNA 추출이 아주 불가능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잡았던 거죠. 예, 옛날에. 그런데 네. 이 방사선 동위원소 감별 기법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직역에 있는 사람이다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는 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 보고서가 뒤늦게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네. 편차 막 40% 범위 내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40%요? 과연 이 한 명을 그럼요. 네. 그 중에 지목을 한 것이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그 많고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딱 이 사람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방사능 동위원소 가지고 DNA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 정확도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때도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초보적인 수준이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게다가 혈액형 역시도요. 그 당시의 검사 기술에는 약간 의문이 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많잖아요. 혈액형 검사에서 나 O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형이더라. 네.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특히나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O형으로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은 B형이더라. 그럼 만약에 이춘재가 범인이면은 또 그 O형이 발견됐어야 되는데 또 B형이 발견된 거 이제 네.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네. 두고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윤모 씨가 이제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자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씨가 옥중 인터뷰를 언론들하고 몇 차례 했더라고. 이게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 네, 영화 네. 개봉했을 때 아마 언론들이 이 사람을 많이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이때 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요. 네, 기자들에게 굉장히 일관되게 그 사건은 내가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MBC에서도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자백을 안 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은 당시에 경찰이 어떤 강압 수사 그리고 고문에 가까운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자백을 안 했으면은 결국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백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어떤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허위 자백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굉장히 일관되게 네. 그리고 지금 형사를 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게 뭐 아직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이거 밝히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은 내가 범인 아니다. 형 다 살고 나왔는데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펄쩍 뛸 일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형사들은 그때 당시에 수사관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네. 말했던 그 혈액형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것도 그러면 O형이 발견됐어야지 이춘재가 한 것이라면 그때 당시에는 B형 혈액형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리고 일단은 8차 사건의 범행 수법 자체가 그 이춘재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춘재는 보통
야간에 야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침입해서 집에서 있던 이제 여중생을 공격한 그런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범행의 특별한 수법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온 매듭을 지어서 결박한다든지 아니면 입에 덮어 씌운다든지 그렇죠. 재갈을 물린다든지 물린다든지. 등등의 이춘재가 보였던 기존 사건들에서 보여준 그런 범행의 시그니처와 너무나 다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춘재가 허위 자백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또 흉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뭐 족적 그다음에 뭐 음모 뭐 등등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의 수사에서 이게 검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검증을 해야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내가 8차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대로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년이나 살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밝혀진다면 뭐 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 또 재판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거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고문, 폭력행위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은 폭행죄나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죠. 이춘재가 공소시효 완료되듯이. 그리고 이제 배상 문제는요, 이제 형사배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에 법원에서 그 기간 동안 약 1일당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된 그런 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따져보면 한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배상금을 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억울하다면 억울하게 빼앗긴 인생을 뭐 보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방법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그니처 범행 수법하고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춘재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고 또 그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랑은 좀 비슷하게 여겨지는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이춘재가 저지른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화성 연쇄 살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과 이춘재를 동일시킨 경향이 있지만 이춘재가 그 사건만 저지른 것은 아니죠. 그 앞에 수많은 강간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9년도 9월 26일 날요, 그 수원시에 있는 A 씨의 집에 면장갑과 흉기를 들고 대문을 통해 침입을 해서 방문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다가 집주인에게 발각이 돼서 바로 체포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집안이군요, 이게. 네, 강도 목적으로 들어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다. 그냥 낯선 청년한테 구타를 당해서 그를 쫓아가서 이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 A 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이춘재가 반드시 야산에서만 야산에서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 집으로 침입하는 것도 해본 가능하다. 경험이 있다.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그니처 부분을 이 8차 사건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그니처가 다르기 때문에 8차 사건은 이춘재의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평가가 또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워낙 유명한 강호순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그 본인의 시그니처를 버리고 다른 방식의 어떤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잡힌 후에 물어보니까 앞에서 계속 언론 보도가 되니까 범행에 대해서 혹시 잡힐까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다른 식으로 일부러 방식을 바꿔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범행 수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시그니처가 뭐 100% 되는 그런 증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경찰 수사, 추가 수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